이게 지금 그 3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컬러 클래스를 할 때 지금 이 3이라고 한 게 여기서 바로 제로를 하게 되면 이 바로 얘 클래스,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이라는 클래스를 올리기 때문에 리플렉션, 그러니까 1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클래스 로더, 뭐 그리고 2를 하게 되면 클래스, 그러니까 3을 하게 되면 팩토리, 뭐 이런 구조, 그 콜스택이 나올 거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나요? 스택 프레임이 나왔고, 얘는 네이티브 콜을 했잖아요. 지금 get 콜로 클래스 하면 제로를 하면 지금 프레임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콜 스택 프레임, 지금 콜 스택이 어떻게 잡혔죠? get 콜로 클래스 리플렉션 get 콜로 클래스 결과적으로 콜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럼 get 콜로 클래스의 클래스는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 근데 이 리플렉션 콜하는 친구가 누구죠? 클래스 로드란 클래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get 콜로 클래스 1을 하게 되면, 예? 제로를 하면 리플렉션 나오고 1을 하게 되면 클래스 로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et 콜로 클래스 로드를 콜한 친구가 누구죠? 클래스 좀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2를 넣게 되면은 얘가 클래스라는 자바란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3을 하게 되면은 실제 클래스 4 네임을 콜한 그 콜스택이 나온다는, 콜스택에 해당하는 그 콜러의 클래스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콜스택이란 개념을 콜스택이란 개념을 알고 있죠. 스레 덤프도 보면 콜스택 나오잖아요. 콜스택. 스택이잖아, 스택. 현재 콜 된 게 있고 걔가 다 지금 푸시 돼가지고 현재 콜까지 올라오잖아. 이거는 뭐 콜스택은 뭐 이게 자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다 스택 형태로 콜되죠. C도 마찬가지고, 뭐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의 랭귀지들이 스택 구조로 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일부러 JDK 소스를 뒤지는 이유는 앞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JDK 소스까지 당연히 가봐야 되고, 또 추적하다 보면 그 JDK 소스에서 또 뭐 네이티브 소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 코드도 보여주고 실제 코드를 스크래치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내가 장난 삼아서 이렇게 JDK 소스를 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불분명한 게 있을 때는 항상 코드 레벨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항상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지, JDK 코드 자체를 계속 쫓아가 봐야지 그게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가 얘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단순하게 다큐멘트 몇 가지 외워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의 코드들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져야만이 앞으로 혼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 신경 써주기 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어쨌든 이해가 된 거죠? 클래스 로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까 질문이 뭐였지 근데? 어, 그렇죠. 클래스 로더를 지정하면 그 클래스 로더의 하여튼 바운드리 안에서만 그 싱글턴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키가 뭐라 그랬죠? 이또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프로토타입이란 그 키워드는 클론이라고 했죠. 클론. 카피해서 이미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카피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프로타입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걸 다시 클로닝 해가지고, 클로닝은 이제 셜로 카피일 수도 있고 딥 카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는 딥 카피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카피해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로타입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가지고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자체도 일단 단순하게 클론만 하게 되면은 그냥 프로타입에서 클론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프로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 구조를 가지고 런타임에서 바뀔 수가 있겠죠.
실제 프로타입을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또 아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프렉션을 써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앱스트랙트 팩토리나 아까 전에 뭐였지? 그 팩토리 메소드 할 때나 다그 리프렉션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이 패턴은 그 코드는 거의 동일한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자바 코드를 표현하면은 동일하지만 물론 하드 코딩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드 코딩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프로타입을 만드는 것에 대한 패턴이 아닌 거거든요. 프로타입을 만드는 데 대한 것들은 뭐 하드 코딩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리프렉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상속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클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프로타입 패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타입에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스튜디오의 어떤 그 팔레트 같은 데서 어떤 템플릿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 템플릿 정의된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플로우 같은 걸 만약에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혹은 이제 서 플로우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블락 액티비티로 쓰겠다 이렇게 카피했을 때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진 어떤 그 플로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의 프로타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쭉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카피를 하게 되면 얘가 실제로 재사용되는 건 아니고 레퍼런스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카피해서 일종의 다 디카피를 했죠. 얘도 새로 만들고 얘도 만들고 다 각각의 객체들을 다 카피해 가지고 현재 그리고 있는 플로우 안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프로타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빌더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빌더를 어느 객체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클래스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만약 앱스트랙트 팩토리하고도 거의 구조는 유사하죠. 앱스트랙트 팩토리 할 때도 그 팩토리 객체를 실제로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그 스크롤바나 윈도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모티프의 스크롤바나 윈도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빌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으면 이제 컨버터인데 그 컨버터를 어느 객체를 아스키 컨버터를 쓸 거냐 텍 컨버터를 쓸 거냐 그게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빌더는 뭔가를 그 파트들로 구성된 것들을 뭔가를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것들의 순서 같은 것들은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컨버터라는 요거 여기도 아까 딴 애들은 인터페이스라 했잖아요. 네, 가까이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딴 애들은 잘 구현되어 있는데 얘들은 아스키 컨버터는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아스키 컨버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폰트 변경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널로 구현하면 되죠. 어쨌든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구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컨버트 패러그래프라든가 컨버트 폰트 체인지 같은 것들도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구현해주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빌더가 아스키 컨버터면은 계속 아스키 컨버터인 거죠. 그냥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면서 RTF를 쭉 돌면서 RTF 내용을 쭉 파싱해가지고 읽으면서 해당하는 그 아스키 컨버터에서 해석 콜을 하겠죠. 얘는 아스키 컨버터가인지 모르는 거죠. RTF 리더는. 그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스키인데 굳이 이거 폰트나 팔아야 되는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제 크리티컬하다면 뭔가 좀
그러니까 아스키 컨버터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겠죠. 특별한 빌드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얘가 RTF 리더가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RTF 리더랑 이 텍스트 컨버터 간에 디펜던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텍스트 컨버터 타입을 얘가 RTF 리더가 알아가지고 그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그 성능 때문에 만약에 옵티마이즈를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디카플링 해갔을 때 성능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튜닝하기위해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오베드를 줄이는 걸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그게 네글리지블 하면 이런 식으로 디카플링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코드가 훨씬 더 간명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RTF 리더가 이 각각의 그 텍스트 컨버터의 구현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처리하기 어렵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빌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얘들이 각각의 파트들, 이게 파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캐릭터 한번 콜겠다가 폰트 한번 콜겠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RTF 문장들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 끝에 나왔을 때는 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API는 각각의 컨버터별로 또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같으면 그냥 이게 뭐 get object, get result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get result를 얘가 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 get result를 쓰는 방법은 어차피 그 result 객체에 따라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get result라는 것을 같이 쓴다 안 쓴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에 얘기를 했었죠. 빌더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셔널 패턴의 5가지 패턴들은 자바 코드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상속 구조만 다르고 코드는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실제로 디자인 패턴의 나머지들도 다 코드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트럭처럴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름들이 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이게 영어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어댑터랑 프락시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것부터 해서 이제 브릿지, 데코레이터, 컴파짓, 플라이드, 퍼사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어댑터 같은 경우는 그 스코업이 2가지가 다 지원이 됩니다. 클래스 스코업으로 어댑터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오브젝트 스코업으로 어댑터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댑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뭐랄까 메소드 시그너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터페이스가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A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나는 유사하긴 한데 B라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어. 지금 되게 비슷한데, 그러면은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는 A라는 지금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어댑터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얘가 내부적으로는 B라는 어댑터를 상속받았든지, 아니면 B라는 어댑터를 상속받았으면 클래스콥이 되는 거고, B라는 오브젝트를 내부적으로 그 멤버 필드로 갖고 있으면 오브젝트 스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댑터고요. 프락시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어댑터랑 비슷하긴 한데 크게 다른 점은 프락시 인터페이스가 동일한데 어떤 이유로 뭔가 한 번 더 그것을 한 번 더 레이어를 주는 거, 인터랙션을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A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걸 그 A 인풋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프락시를 주는 거는 A 인풋 프락시를 주는 이유는 내가 동일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데 뭔가 더 하고 싶다, 로깅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언뜻 생각나는 게